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NCS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박영환 강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공기업을 가고자 여러분들이 책을 사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강의도 시간 내서 보시는 것 같은데, 공기업에 가고 싶으신 이유가 뭐예요? 네, 편하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다들 다 편하기를 원하고, 내가 입사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30년 정도의 시간들은 그래도 내가 좀 보장받는 안정적인 직업을 얻고 싶다. 이것이 가장 큰 공기업 지원의 이유가 되겠죠. 네, 저도 저희 아내분에게 자꾸 공기업 가세요 이렇게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안정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 또한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안정적인 부분들 나만 원합니까? 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은 더 준비를 하려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준비까지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겠죠. 물론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 뭐 전반적인 모든 어떤 공공기관의 면접 강의를 다 하거나 모든 기관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다 다룰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몇 가지의 포인트와 핵심적인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공공기관에 다 적용 가능한 그런 답변이나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다. 이것을 목표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기업 관련돼서 자기소개서 면접 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네, 맞습니다. 바로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이해예요. 네, 직업기초 능력. 줄여서 그냥 직기초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직기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그 필기시험 볼 때 준비를 위주로 많이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한 부분에도 이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NCS 맞춤형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같은 거 보게 되면 나중에 NCS 기반의 면접, 뭐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목을 쓰다 보면 어떤 항목이 주로 나옵니까? 뭐 협업했던 경험,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 성취했던 경험, 기존과는 다르게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기반한 것이냐? 직업기초 능력에 기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스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바로 각각의 직업기초 능력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과정으로 써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죠? 네, 의사소통 능력 있죠. 의사소통 능력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저는 그 직업기초 능력을 공부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위 구조를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구조가 뭐가 있죠? 네, 모를 거예요. 문서 이해,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경청과 자, 그 다음에 의사 표현 이렇게 하위 능력이 있네요, 그렇죠? 원래 기초 외국어 능력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만 굳이 그거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외. 자, 그럼 크게 두 가지로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NCS에서 말하는 의사소통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돼요. 알겠죠?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네. 문서를 작성하고 쓰고 문서를 이해하는 거 읽는 거죠. 그렇죠? 네.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의 어떤 표현을 모두 다 총합해서 의사소통이라고 보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 단순히 어떤 텍스트 말로만 소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통이라고 보지 않고 이러한 텍스트나 어떤 예를 들면 일종의 제안서라든지 기획안, 뭐 자료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통하는 것 또한 소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가와의 소통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작가와의 소통. 그것처럼 우리가 꼭 굳이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아도 텍스트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거는 글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구나. 이거는 말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구나. 글과 말을 통한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네 라고 일단은 접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쓰라고 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면접에서 질문은 어떻게 유형이 나오냐면 대체적으로 의견을 잘 조율했던 경험, 의견에 대한 차이를 극복했던 경험, 이런 것들, 누군가를 설득했던 경험,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알겠죠?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합의를 이끌었던 경험, 설득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거 의사소통 유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와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상대방을 설득으로 이끌어내려면 단순히 말로만 우리가 상대방과 소통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소통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동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로는 경청과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요. 네, 그냥 잘 들었어요라고만 쓰면 안 돼요. 그죠? 공감했어요라고만 쓰면 안 돼요.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냐는 거죠. 네,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런 니즈를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조율하기 위해서 내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나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해서 의견을 좁혔으면 그거는 내가 좋은 거지 상대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의견에 대한 조율이 끄집어내야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잘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해라고 하는 것은 강요이지, 그렇죠? 설득도 아니에요.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도 그렇게 느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이지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그 사람들도 오케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만 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왜 설득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가 스토리가 입혀져야 되고 그래서 설득을 시키려면 자료나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신뢰도라고 하는 표현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상사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상사가 예를 들면 뭐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무리 봐도 너가 볼 때는 그 의견이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상사는 합당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 자꾸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있고 나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니? 약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사가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자기 주장을 자꾸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그 상사의 의견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즉 상사를 설득하지 못한 나의 잘못인 것이지 상사가 바보처럼 자신의 주장을 우기고 있다,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떤 답변 요령이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상황 면접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상사와의 어떤 관련된 상황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의 관점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경청 잘하고 공감 잘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학생들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소통 못하는 친구들 아무도 없습니다. 소통과 배려와 공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다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면접용으로 다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질문을 딱 던져보면서 이 친구가 진짜 자기가 소통을 잘하고 공감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라고 상사와의 이런 갈등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갈등에 대해서 일단 상사 의견을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순간 소통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따가 상황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역지사지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내가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바로 소통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경청과 의사표현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자료나 근거라고 하는 텍스트적인 어떤 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또는 텍스트적인 어떤 자료들이나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는 내용,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했다는 방향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답변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즉시 능력에서 살펴볼 것들이 뭐가 있냐? 자,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때, 그렇죠? 하위 능력이 뭐가 있나요? 하위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능력은 크게 이 사고력과 그 다음에 문제 처리 능력이 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해결 능력에 왜 사고력이라고 한 게 툭 튀어나왔을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문제 처리 능력에는 어떤 과정이 있냐면 문제를 일단 인식해야 되겠죠. 아, 이게 문제구나.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돼. 이거 왜 일어났지? 네, 원인 파악.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대안 마련. 자, 이게 문제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이고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거죠. 비판적 사고 방식, 그렇죠? 그 다음에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까요?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 방식? 네, 이 창의적인 사고 방식이 대안 마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이꼴 개선, 창의, 그 다음에 혁신, 뭐 등. 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온다. 또 문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 뭐 이러면은 다 문제 해결 능력에 관련된 항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좀 변화시키고 해결했던 경험을 작성해야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즉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축구 동아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아리에서 자꾸 부원들이 이탈하는 문제를 발생했어요. 왜 자꾸 부원들이 이탈할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요. 알아보니까 너무 선배들 위주로만 축구 경기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과는 다르게 뭐 어떤 선배들의 위주로서 팀을 짜는 그런 방식을 벗어나서 기존과는 다르게 실력이나 이런 역량 위주로서 팀을 꾸리고 그 다음에 동아리 내에서도 A리그, B리그로 나눠서 뭐 동아리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B리그에서 잘하는 친구를 또 A리그로 승격시키는 그런 일종의 프로축구팀의 그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의 이탈에 뭐 시합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한 이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아이디어적인 부분, 창의적인 부분 저는 없는데요. 네, 맞아요. 우리는 대부분 많이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우리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살았거든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네. 무언가를 뭐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기관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뭐 되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쓰라고 하냐? 그런 것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과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일까? 그리고 대안을 도출해낼 때 기존과는 좀 다르게 어떻게 대안을 도출해낼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보고자 물어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뭐 목욕탕에 있다가 뛰쳐나오면서 유레카 외치고 이런 것들만 창의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인 거고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발휘했던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 개선점 이런 것들을 쓸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말할 수만 있다면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이 알겠죠? 문제 처리에 대한 과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그 소재를 만들 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독특하고 아이디어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뭐 이런 것들만 고려하다 보면 내가 한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도 괜찮고 동아리 경험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 스터디 운영하다가 뭘 바꿨던 경험도 괜찮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웠던 경험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웠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말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봐라. 네.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봐라. 뭐가 어려운 거죠? 네, 여러분들. 어려웠던 경험. 자, 어려웠던 경험과 그러면은 이것과 약간 유사한 개념이 뭐가 있어요? 힘들었던 경험. 네. 힘들었던, 어려웠던. 자, 어려웠던 경험과 힘들었던 경험의 차이. 뭐가 있을까?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다르게 표현했을 텐데. 물론 힘드니까 어려운 거고 어려우니까 힘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어려웠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문제 푸는데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지 이 문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경험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봤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런 것들 우리가 어려웠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힘들었던 경험은 실패, 역경, 좌절, 고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의미상의 차이를 잘 구분해 놓고 나중에 면접에서 물어보면 그렇게 좀 구분해서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속적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바로 자기개발 능력이에요. 네. 자기개발. 자, 자기개발 능력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크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위 능력에 자아인식.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아인식. 자아가 아직 성립도 안 됐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 있냐? 자기관리. 자기관리. 여러분들 관리 잘 하고 계시죠? 그렇죠? 건강관리를 포함해서 다 자기관리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네, 경력개발. 자, 이렇게가 자기개발 능력의 하위 능력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아를 인식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전부터 뭘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아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자아인식이라고 해서 과거라고 일단 써볼게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가 뭐냐? 자기관리. 현재 내가 나 자신을 잘 통제하고 절제하고 있는 부분을 자기관리라고 하고 이거를 현재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력개발. 미래에 내가 뭐가 필요하지? 네, 미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자기개발은 과거에 부족했던 것들을 현재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이게 1번. 그 다음에 미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현재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있는지가 2번.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들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3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문학을 잘 몰라서요. 인문학 책을 읽고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파악하고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통계적인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들어서요. 지금 현재 통계에 대한 역량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경력 개발을 위해서 내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노력. 그 다음에 지금 3번은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관리,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부분들을 자기개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목적성이다. 목적성. 이거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목표 의식이나 목적이 중요하구나. 그냥 자기개발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개발 맞죠, 그렇죠? 그런데 면접관이 듣고 싶고 알고 싶은 내용은 그거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뭐 국제협력 업무들을 하거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외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실 텐데 그런 면에서 영어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보완해야 될 역량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경력개발, 목표 중심의 자기개발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성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들 써봐라.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직무와 연관돼서 꾸준하게 노력했던 노력들을 써봐라. 이런 것도 다 자기 개발에 해당되는 건데 일단 그러면 자기 개발 관련된 것들을 쓰라고 하면 나는 어떠한 목표가 있어가지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뭐 했어요? 두 번째 뭐 했어요? 세 번째 뭐 했어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서술할 때는 이런 식의 구성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거를 참고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되겠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의 키워드는 목적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험이 또 도출될 수 있냐면 성취와 실패 경험이 도출될 수 있는데 성취와 실패 경험. 자, 성취하고 실패를 위해서는 도전 정신이 중요합니다. 도전 정신. 네, 알겠죠? 그래서 도전했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고 도전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성취하려면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해요. 자,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취하려면 네, 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열정을 발휘해야 되겠죠. 열정.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중간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 하지만 여러분들 극복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성취했다. 이게 성취 경험의 시나리오 구조고요. 자, 실패 경험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열정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했어야 돼요. 근데 어려움 만났어요? 극복 못해요? 배웠어요. 배움. 자, 이것이 성취 경험과 실패 경험의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쓸 때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실패도 열심히 써야 되는 거구나.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노력하지 않는 실패는 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실패는 실패로 끝나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작성하시고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성취와 실패의 경험을 구분하셔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이것도 다시 잘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면접이나 아니면 자기소개 쓸 때 같이 포함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옥추 능력 중에서 우리가 자기개발까지 했습니다. 자기개발 끝나면 그 다음에 자원관리죠. 자원관리. 자원을 관리한다. 우리가 자원은 어떤 자원이 있나요? 시간 자원, 그 다음에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예산 자원,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 있네요.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자원의 하위 능력인데 그럼 자원 관리가 왜 필요한 역량이냐? 우리의 이런 시간과 물적과 예산과 인적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자원인가요? 네, 아니죠. 네, 무제한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렇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적화, 그렇죠? 또는 효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원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효율성, 최적화 이런 표현들을 경험에 집어넣어서 작성하거나 말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자원관리 능력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관리 능력은 무엇이냐? 시간을 잘 사용하여 우선순위를 세워서 최적화했다. 내가 주변에 있는 인적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함을 달성했다. 라는 내용이 잘 들어가야만 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잘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원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잘 판단하셔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자원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자원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저기 많이 활용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거냐면은 뭐 예를 들면 아까 성취 경험에서 어려웠던 거나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쓸 때 이 자원이 부족해서 힘들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자원관리 능력의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목표한 바를 달성했던 경험이 있으면 작성해보세요 라고 하는 항목도 있거든요. 그럼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목표한 바를 달성한 거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성취 경험의 스토리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관리에서 그런 항목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건 성취 경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원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앞부분에 있는 의사소통, 그 다음에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하면 수리능력인데, 수리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소개서 항목으로는 안 나와요. 자기소개서 항목으로는 안 나오고, 면접 때 가끔씩 면접관이 막 19 곱하기 19 이런 거 물어봐요. 19 곱하기 19는 얼마죠? 네, 그래요. 11 곱하기 11은 얼마예요? 11 곱하기 11. 네, 121이죠. 그건 쉬워서 안 물어봐요. 그래서 19 곱하기 19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게 갑자기 물어보거나, 네, 숫자적인 어떤 개념을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소개서에서는 안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외면하셔도 괜찮다, 수리 능력은. 그러면은 수리 능력은 외면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대인관계 능력의 부분이에요. 대인관계 능력. 자, 대인관계 능력에는 팀워크, 갈등 관리, 리더십, 그 다음에 뭐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이러한 그 내용의 하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객 서비스와 협상은 일단 제외로 두고 팀워크하고 갈등, 리더십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팀워크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엄청. 팀워크 엄중, 네, 엄중이라고 써놓으세요. 요즘 다 줄여서 얘기해야 되니까 엄중, 팀워크. 근데 팀워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협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여도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팀워크는 협업과 기여도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팀워크에서 내가 어필해야 될 나의 핵심적인 행동 패턴과 키워드는 바로 얼마나 내가 팀에서 협업했는지, 그리고 이런 협업을 통해서 내가 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쓰는 것이지, 팀워크를 쓰라고 하니까 갈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팀워크를 달성하려면 일단 첫 번째, 자, 우리 팀에서 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목표가 잘 제시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잘 드러나야 돼요. 나의 역할, 그리고 그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수행했는지.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네, 공동의 목표, 나의 역할과 책임,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태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팀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갈등, 팀워크를 발휘해 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팀워크와 갈등은 같은 소재로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럼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당사자인 경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중재자인 경우가 있죠. 네, 중재자. 당사자인 경우에는 나를 돌아봤어요. 상대방 입장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원인 파악해봤어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되죠? 네, 그 일단 대안을 마련했어요. 자, 역지사지 대안 마련이에요. 중재자인 경우에도 여기 위에다 써볼게요. 중재자인 경우에도 내가 있으면 네, A랑 B가 있고요. 네, A랑 B랑 같이 모여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네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떨 것 같은지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네, 자, 이게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역지사지, 대안 마련, 이게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역지사지, 대안 마련이 돼야 되고, 이거는 갈등은 여러분들 어떻게 좀 는 해놓고 뭘 써놓냐면 의사소통이라고 하나 더 써놓는 게 좋아요. 의사소통. 알겠죠? 아, 이거 의사소통력 같은 거구나 라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팀워크하고 갈등은 굉장히 많이 쓰라고 나오는 항목이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키워드 말씀드렸으니까 네, 제가 쓰고 빨리빨리 너무 빨리 지우나요? 네. 여러분들도 중간중간 빨리빨리 메모하시면서 잘 들으시고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인관계 능력까지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뒤에부터는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일단은 대인관계 능력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살펴봐야 되냐면 정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정보 능력. 정보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정보 능력 하나만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이 구성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뭐 인천국제공항공사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 뭐 대외적인 거, 대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쓰고,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능력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수집을 하려면 정적인 정보 수집이 있고 동적인 정보 수집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정적인 게 뭐냐? 정적인 거 뭐 우리가 뭐 인터넷, 뭐 책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동적인 건 뭐냐? 동적인 것은 설문조사, 네. 설문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현장 방문 이런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동적인 정보 수집인데 여러분들 춤을 배울 때 댄스 학원 가서 배우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인터넷 동영상 보면서 보는 게 훨씬 더 잘 출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잖아요. 그쵸? 네, 댄스 학원 가서 하나씩 배우는 것이 더 낫겠죠? 그쵸? 인터넷에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더 정확한 정보라고 할 때는 이 동적인 정보 수집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수집을 했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도 뭐 예를 들면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쓰실 때에도 동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서 내가 이 공항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또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네, 그 부분 여러분 잘 고려하셔서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정보 능력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술 능력. 네. 자, 기술 능력이 있는데 기술 능력은 정보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 뭐 기술에 대한 적용, 뭐 이런 것들의 하위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기술 능력을 말할 때 굳이 다 그런 것들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K하고 S하고 A라고 하는 것들은 좀 알면 좋은데, 자, 기술 능력은 K와 S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K는 날러지, 지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식. S는 뭐예요? S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에요. A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죠. attitude. 그래서 본인이 경험이나 경력 또는 다양한 어떤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을 얼마나 잘 쌓아왔니?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항목들이 바로 이 기술 능력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K하고 S하고 A는 주로 어디에 잘 써있죠? 어디에 잘 써있죠? 네, 바로 이 직무기술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직무기술서 안에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다 드러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직무기술서를 뽑아서 직무에 어떠한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한지를 보고 그와 관련돼서 내가 학교에서 전공 수업을 들었거나 전공 수업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 기술을 들었거나 그 다음에 뭐 자격을 취득했거나 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직무기술서에 나타나 있는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어떻게 길러왔는지를 쓰는 거. 이게 첫 번째.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험. 그래서 인턴, 뭐 경력,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뭐 등의 다양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직무에 필요한 스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길러왔느냐. 이것이 이제 S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직무기술서의 애티튜드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애티튜드 부분은 뭐 거기 보면 꼼꼼함, 뭐 정직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꼼꼼, 정직함. 자, 이런 어떤 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태도들을 어떤 경우를 통해서 길러왔는지를 우리가 말하는 게 직무에 맞춘 나의 역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KSA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직무에 필요한 노력을 어떻게 해왔구나라고 하는 것도 쓰시면 돼요. 알겠죠? 다만 저는 지식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험 A, 애티튜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저는 경험이 없어요. 공부만 했어요. 지식으로 채워도 되고 지식, 애티튜드 이렇게 채워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살았어요. 그러면 A로 써도 되겠지만 없어 보인다. 그게 가장 큰 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K하고 S는 어떻게든 뽑아내실 수 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떤 관련된 책을 사서 보시더라도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들, 직무와 연관돼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배워왔는지를 준비하고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술 능력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 능력은 1번 항목에서 많이 물어보죠.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금전적인 보수를 받고 했던 경력상에 대해서 쓰세요. 금전적인 보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직무에 연관돼서 했던 경험상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하는 것도 쓸 때 직무 유서를 보고 KSA를 기반으로 하여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적인 면들을 어떻게 쌓아왔는지를 작성하시는 게 바로 그런 항목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 조직의 능력이 있는데요. 조직의 능력 자체는 뭐 그 조직에 대해서 뭐 인지상에 관련된 내용을 관련된 경험을 써봐라 이런 거라서 약간 나오는 항목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굳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고요. 직업윤리 한번 해볼게요. 직업윤리. 네. 직업윤리. 자, 직업윤리에 대한 부분들은 잘 보시면은 근로윤리와 공동체 윤리가 있어요. 공동체. 자, 근로윤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할 때 지켜야 될 태도와 윤리적인 모습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근면성실하죠. 근태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죠? 근면성실함과 뭐 정직함, 뭐 책임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 윤리는 뭐예요? 공동체 윤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니까 국가 단위로서는 법과 질서가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조직 단위나 이렇게 가족 단위에서는 예의 범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사회 속에서는 뭐 봉사 정신 이런 것들이 공동체와 관련된 어떤 윤리적인 태도겠죠. 그러면은 뭐 올바른 일을 했던 경험 써봐라, 윤리적으로 본인이 손해를 얻으면서도 했던 경험 써봐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법과 질서 이런 것들 떠올리다 보면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법과 질서를 막 어기면서 살고 오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근로윤리를 많이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근로윤리란 쉽게 얘기해 보면은 편법이나 요령을 사용하지 않고 요령 없이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했던 경험이 결과적으로는 윤리라고 보는 거 알겠죠? 네. 편법이나 요령을 사용하지 않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한 경험 이것이 윤리 경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쓰시도록 하시면 되고 뭐 괜히 윤리적인 경험을 얘기해 보니까 할머니께서요 5,000원 거실러 주셔야 되는데 눈이 안 좋으셔서 5만 원 거실러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돌려드렸어요. 저 착하죠?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것도 물론 윤리적인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빼고 일하면서 내가 요런 것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내용 위주로 윤리 경험을 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저희까지 지금까지 한 내용 자체를 다시 살펴보면 직업기술 능력 관련돼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살펴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크게 인성면접, 인성면접, 그 다음에 경험면접, 그리고 상황면접, 그 다음에 PT 토론 면접. 자, 이 면접 유형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뭐 지원 동기나 뭐 입사 후 포부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특기가 뭔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종교는 뭔지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들이 인성 면접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1차 때보다는 2차 때 더 많이 보게 되는 면접의 유형들이 바로 이런 인성 면접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험과 상황을 묶어서 우리는 이거를 역량 면접이라고 하고요. 역량 면접. 역량 면접이 뭐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간다라고 볼 때 과거에 했던 경험이 미래에도 영향을 끼친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래서 경험을 물어보는 항목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너가 과거에 했던 행동을 평가하겠다. 상황에 대한 것들은 이런 상황에서 너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들어보면서
미래에 너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평가하겠다. 즉 역량평가는 행동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대 수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NCS 직기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 PT 토론 면접에서 일단 PT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인바스켓 면접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인바스켓 면접이라고 하여 뭐 공공기관, 지역난방공사 이런 데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면접이 인바스켓 면접이죠. 소위 말해서 A와 B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최적화된 선택일 것인지 너가 한번 담당자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고 왜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는 형태가 인바스켓 면접. 토론 면접은 기본적인 사회 이슈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형태이고 기관의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건보 같은 경우에는 건보의 토론방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외국인 보험 수급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주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토론 면접은 기관이나 아니면 그 최근에 그 기관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기반으로 해서 물어본 경우들이 많다. 자, 그러면 인성 면접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화법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화법. 그리고 답변의 의도 파악이 중요해요. 질문의 의도 파악. 질문 의도. 그 다음에 역량 면접이나 상황 면접은 이제 키워드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키워드. 키워드. 그 다음에 PT나 토론은 반복 연습이 중요하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순위로는 어떤 걸 먼저 하시냐면 요게 1순위, 요게 2순위, 이게 3순위로 해서 면접에 대한 준비들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부터 살펴볼 거냐면요. 순서는 이게 1번이지만 앞에서 우리가 NCS 지역적 능력에 대한 키워드를 배웠기 때문에 일단은 인성 면접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준비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면접에 대한 답변 요령을 다 정리하기는 힘듭니다. 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드려 보면 일단은 인성 면접은 몇 가지 화법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두 가지식으로 말해라 라고 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가지씩. 그래서 내가 말한 어떤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말해라. 이걸 다른 말로 PREP라고 할 수도 있죠. 포인트, 리즌, 이그젠플,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이 개념 자체는 나중에 PT나 토론에서도 많이 쓰니까 잘 기억해 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솔직해져라. 담백. 자,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하려면 어떤 게 중요하냐? 감정 표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감정 표현. 자, 면접에서 볼 때 이 친구 되게 솔직하다. 그렇게 좋은 피드백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 되게 진정성 있게 한다. 이건 좋은 피드백이에요. 그 진정성의 핵심이 바로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들 스카우트 제의 같은 거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스카우트 제의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죠?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솔직하게 표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카우트 제의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즉,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과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감정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정적인 표현들은 무조건 다 솔직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런 스카우트제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답변이 이어나가는 그런 화법.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적인 표현 화법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yes but 화법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가는 그런 화법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압박받을 때 이렇게 yes but 화법을 좀 많이 사용한다. 공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안정적이게 오려고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노부터 하면 안 돼요. 노부터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국가와 국민의 발전 뭐 이런 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죠? 누가 봐도 안정적이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생각하고 또 그런 것에 끌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해 보이죠, 그렇죠? Yes.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라고 하면서 벗으로 들어가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네. 네 번째,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첫, 둘, 셋을 잘 사용하자. 네. 첫, 둘, 셋을 잘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제가 지원하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전달력 있고 말하는 나도 전달이 잘 되고 듣는 사람도 이해가 잘 되겠죠. 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화법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답변 노트를 좀 미리미리 만드셔야 되고요. 답변 노트 만들자. 자, 여러분들은 뭐 기출 문제들은 뭐 책의 뒤에도 되게 많이 붙고 여기저기 찾아보면 기출 질문들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기출 질문들을 다 정리하면 거기에서 다 나오냐? 그렇지도 않죠. 네.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이 다 항상 똑같기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10개 정도를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 잘 준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다 하면 이 중에 한 8개는 우리가 다 예상 질문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두 문제는 어떻게 하냐? 두 문제는 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가 이 답변 노트를 8개 정도 그 8개를 답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답변 노트를 만들게 되면 두 개는 우리가 현장에서 응용하거나 순발력있게 대처도 가능해요. 그래서 답변 노트를 만들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뭐 딱딱해져. 안 돼. 이런 거 만들지 마. 이런 거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자꾸 입으로 반복하면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외운 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화법에 대한 이해들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뻔한 것 같은 답변은 좀 지양해야 된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공성이 중요하니 아니면 수익성이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공공성이 중요합니까? 수익성이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순간 머릿속에 이 대뇌를 스쳐가면서 딱 떠오르는 답변, 어떤 답변이 먼저 더 떠오르죠? 공공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자동 반사적으로 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면접관이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는, 당연히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지라고 하는 부분을 듣고 싶어서 나한테 공공성이 중요하냐 수익성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까? 이렇게 한 번 더 꼬아서 의심해봐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공성이요 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수익성을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면접관이 의도하는 경향이 좀 다분하다. 그래서 공공성도 중요하고요. 수익성도 중요해요. 둘 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최악의 답변이 알겠죠? 둘 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래서 너는 어떤 뭐 성향이니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공공성과 수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수익성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고민해 보는 거죠. 이런 기출 질문이 나왔다면 그러면 수익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공공적인 영역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수익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그 수익을 바탕으로 공공성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게 되면 공공성을 우선시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적자에 대한 부분 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제공해드렸던 공공적인 어떤 혜택과 복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적인 사업을 겸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얻어진 어떤 수익을 바탕으로 공공성에 재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어떤 공공성의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답변들 있죠. 이런 건 항상 의심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기출 질문할 때 그런 것들 잘 정리해서 답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성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것들도 필요한데 시간 관계상 그걸 다 하기는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핵심만 좀 간결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1분 자기소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쵸? 뭐 자기소개라도 더 알려달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런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기출 핵심 지문에 대한 기출 지문들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되는지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공공개 같은 데에서는 굳이 우리가 뭐 너무 튀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오프닝 멘트 하는데 당연히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자기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몇 번입니다 정도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자, 오프닝 멘트를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포부 같은 것들을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분들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을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원자 몇 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포부를 먼저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저의 포부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는 어떤 노력을 해왔어요 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K하고 S하고 A와 관련돼서 내가 준비한 노력들이 있으면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에 왜 건강보험공단이 필요한 기관인지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앞에 오프닝에서 했던 포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면서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 자기소개인데, 이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의 부분에서 역량만 소개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가치관, 어떤 성향 또는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방향돼서 플러스 되면 훨씬 더 좋겠죠. 너무 역량만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실력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잘 갖춰진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소개 안에서 포함시켜서 말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할 때 지원 동기의 유형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맞아요. 지원 동기 및 포부의 유형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지원 동기 및 포부를 말로 하게 되면 나중에 지원 동기 또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면접관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동기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다시 또 지원 동기 얘기해봐라 라고 하지는 않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예를 들면 가치관에 부합해서요. 가치관.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회사는 되게 많아요. 되게 추상적인 부분이야, 그렇죠? 땡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의 가치관에 부합하여 땡땡 기간은 뭐 도전하고 있으며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서 저 또한 도전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건 다 도전하고 변화 혁신 만드는 어떤 기관은 다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치관을 뺀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억지스러운 인연 만들지 않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딱 발을 들어놓게 되면 항상 저에게 설렘을 주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억지스러운 인연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얘기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지원 동기.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기관의 강점만 나열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 동기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얘기할 때 나는 어떠한 부분에 좀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기여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을 잘 설명하시면서 지원 동기를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와 뭐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그 면접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건 너무 흔하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한 번쯤 의심하면서 답변을 달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차별화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친구 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특히 요즘은 면접이 더 강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면접을 대충 보게 되면 기껏 사람을 다 뽑아놨더니, 그렇죠? 면접을 대충 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 걸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공공기관에서도 굉장히 그런 어떤 면접에 대한 것들을 되게 강화시켜서 NCS에 맞춤형으로 많이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 면접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답변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상황에 대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번 강의 마무리할 건데요. 상황은 되게 다양하죠. 그렇죠? 다양한데 크게 윤리적인 상황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네, 회사 생활에 관련된 상황, 회사. 그 다음에 어떤 상황? 네, 바로 네, 민원, 네, 민원 관련된 상황들이 있을 텐데 항상 그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감정과 생각에 대한 표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회사 생활은 역지사지. 그 다음에 윤리는 일관성. 그 다음에 민원 업무는 네, 원칙 중심. 그 다음에 네, 민원 중심. 이렇게 정리를 해놓자.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면접에서 면접관이 상사가 뭐 어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그런 답변 뭐가 있어요? 상사가 너보다 나이가 어리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부분 다 괜찮아요. 상사는 나이가 어리지만 저보다 경력이 더 많아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괜찮다고 다 하겠죠. 저는 상사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원하는 답변은 괜찮다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왜 괜찮냐가 중요하겠죠. 또는 그런 관점을 요구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즉 상사가 나보다 어린데 그렇죠. 나는 괜찮은데 상사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지사지적인 태도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사인데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후배가 들어왔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는 괜찮지만 상사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상사가 부담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회사 생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 하반기에 제가 예상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그거예요. 아마 이번에는 직장인 괴롭힘 이런 거 많이 물어볼 거예요. 네. 직장인 어떤 괴롭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물어볼 건데 여러분들 혹시 주말이나 이럴 때 카카오톡 보내는 업무 관련돼서 카카오톡을 보내는 상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주말에 업무와 관련된 카톡을 보내는 거 이거는 괴롭힘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네, 이거는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아요. 다만 상사가 센스가 없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말에 등산하러 나오라고 해요. 근데 그거 등산 안 나오면 뭐 예를 들면서 우리가 나중에 승진할 때도 막 문제가 되고 나중에 나를 따돌림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등산 안 나가면 상사가 나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괴롭힘이에요, 괴롭힘이 아니에요? 괴롭힘이죠. 자신의 어떤 위계와 위치를 악용하여 후배 직원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부분이니까 이거는 괴롭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인 괴롭힘에 대한 어떤 그 예제들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아 이거는 괴롭힘이고 이거는 이런 판단 하에서 괴롭힘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공부도 좀 미리미리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윤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럴 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윤리는 조금 외골수적으로 올바른 것을 찾아가는 편법과 요령을 부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자세로 답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민원의 요구사항이 아무리 합당하고 옳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원칙에 어긋나면 그 민원을 들어줄 수 없다. 다만 그런데 그러한 민원을 제기해 준 것 또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뭔가 더 나아진 어떤 상황을 원하는 민원인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돼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또 어떻게 이걸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원칙을 먼저 우선시 따라가지만 민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핵심적인 키워드를 일단 알려드렸어요. 키워드를 알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방향성 맞게 하나하나씩 적용해 나가다 보면 상황 면접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접에 대한 부분들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또는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NCS 직업기초 능력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말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각 직업기초 능력의 하위 능력과 세부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맞춰서 쓰거나 말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면접은 인성과 경험, 상황, PD 토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고 최근에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대충 준비해서 우리가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공기업 준비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어딘가에 지원하면서 서류도 쓰고 매주도 준비하고 NCS 필기시험도 공부하고 이렇게 뭔가 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게 루틴하게 하루에 이제 비율만 좀 달라질 뿐이지 루틴하게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취업 준비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는 공부만, 또 면접만, 자소서만 이렇게 따로따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이게 준비가 안 되는데 저게 준비가 안 돼서 떨어지고 또 다시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매일같이 나를 취업 모드로 바꾸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있겠지만 이 시간에 이러한 어떤 힘듦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30년간의 편안함, 뭐 다 편안한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그런 안정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하시면서 공기업에 취업 준비 시작하신 만큼 열심히 끝까지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데 있어서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당장 많이 쓰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듣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